삭발을 한 여인. 고려 25대 중렬왕의 왕후인 장목왕후가 자신의 아버지인 원나라 쿠빌라이에게 다니러 가면서 미색이 뛰어난 고려의 여인들을 뽑아 데리고 간다는 소문이 온 도성안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좌부승지 홍규도 자기 딸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인 한사기를 찾아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고려 여인들이 원에 상납되고 그 중에는 일반 평민뿐 아니라 더러 신분이 높은 신하들의 딸도 끼어 있었지요. 그러나 미약한 국력을 탓할 뿐 별다른 방도가 없었던 터라 딸 자식을 둔 부모들은 한시도 발을 편히 뻗고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홍규는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홍규는 안절부절 못하고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저녁을 뜨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넣고 빈속이다시피 한 뱃속에 부은 술로 배가 아리기만 하였지요. 홍규는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한순간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내려갔지요. 홍규의 발걸음은 딸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딸 또한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 시각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어험. 홍규의 기척에 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에 내려서서 머리를 숙였답니다. 아직 자지 않았느냐? 예, 아버지. 딸은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대답하였지요. 이리 따라오너라. 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는 잠자코 홍규의 뒤를 따랐습니다. 안방에 들어선 홍규는 딸을 앞에 앉히고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저 묵묵히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간간히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너도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네, 거참. 홍규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소녀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옵소서. 딸이 오히려 홍규를 위로했습니다. 홍규는 준비해 두었던 가위를 꺼내 딸 앞에 놓았지요. 가위를 본 딸은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돌아앉아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홍규의 마음은 더욱 미어졌지요. 부러뜨린 딸의 머리카락은 삼단처럼 고왔습니다. 검은 윤기가 흐르는 것이 깊은 바닷속 물이 지어 자라는 미역숲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웠지요. 홍규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답니다. 그러고는 다른 한 손으로 딸의 머리채를 잡고 한 움큼씩 잘라나갔지요. 딸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을 뿐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답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리는 동안 딸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홍규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삭발이 다 끝난 후 딸은 홍규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제 방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홍규의 두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진 것은 그 다음이었지요. 장목왕후는 원으로 데려갈 여인들의 명부를 발표하고 여인들을 차례로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홍규의 딸 이외에도 여러 신하의 딸들이 그 명부에 올라 있었지요. 명부가 발표된 이튿날 원나라 군사 한 무리가 고려 관원을 앞세우고 홍규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홍규는 하인을 시켜 딸을 마당으로 불렀지요. 홍규의 딸을 본 원나라 군사들은 물론 고려 관원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삭발을 한 여인이라니 사문에 출가한 비구승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 무슨 괴이한 짓거리냐? 원나라 군사가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하였지요. 소신의 딸이 곧 사문에 출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왕후님이 명령을 했는데도 이 같은 짓을 한 것이냐? 네 목숨이 몇 개나 되는 줄 아느냐? 딸을 달라기에 내놨으면 됐지. 머리 모양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러는 사이 고려 관원이 황급히 끼어들어 만류를 하고 나섰지요. 자자, 그만 화를 가라앉히시고 어서 대궐로 들어갑시다. 어찌되었든 처녀를 데리고 가면 되잖소. 군사들은 홍규의 딸을 데리고 대궐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홍규는 다시 들이닥친 원나라 군사들에게 포박을 당해 대궐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홍규가 끌려간 곳은 장목왕후의 처소 앞마당이었지요. 무장한 원나라 군사들이 겹겹이 왕후의 처소를 에워싸고 엄중히 경계를 하고 있었답니다. 평소 공이 얼마나 나를 업신여겼으면 딸의 머리를 그 모양으로 해서 내게 보내오. 공은 나뿐만 아니라 황제이신 내 아버지까지 모욕하였소. 홍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장목왕후는 더욱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답니다. 왜 대답이 없는 것이오? 내 말이 말 같지 않단 말이오? 장목왕후의 말에 홍규는 아예 고개를 돌려 외면해 버렸지요. 그 모습을 본 왕후는 노발대발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런 무엄한 놈이 있나?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고개를 돌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 저놈의 딸년을 당장 내 앞에 데려오라. 내 오늘 아비와 딸년을 한꺼번에 죽일 것이다. 딸을 데려오라는 말에 홍규는 덜컹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여운 딸까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만 싶었지요. 그러나 사태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습니다. 끌려온 딸은 어린 짐승처럼 얼굴이 새파래져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저놈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매우 쳐라. 홍규의 입에 재갈을 물린 원나라 군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선열이 낭자하게 바닥을 적셨지요. 그래도 원나라 군사들의 몽둥이질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홍규의 딸은 장목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습니다. 왕후마마, 제발 소녀의 아비를 살려주소서. 아비는 죄가 없나이다. 저 혼자서 한 일이옵니다. 장목왕후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래? 니년이 혼자 한 짓이란 말이지? 예, 마마. 그러니 제발 소녀의 아비를.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홍규의 딸은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느새 왕후의 손에는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쥐어져 있었지요. 정녕 내년의 짓이렸다. 예, 마마. 채찍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홍규의 딸은 짐승처럼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지요. 내 인연, 네가 그러고도 살아남길 바라는 것이냐? 한쪽에서는 매질을 견디다 못한 홍규가 입에서 피를 토하며 널브러져 있고, 다른 한쪽에선 왕후의 채찍에 맞은 홍규의 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아버지. 듣기에도 애절한 목소리가 비명소리와 번갈아 가며 휑한 대궐마당을 울렸지요. 주위에서 보고 있던 궁인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광경에 고개를 바로 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홍규의 딸도 모진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붉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너희들 중 누구든지 저 계집을 데려가고 싶거든 그렇게 하라. 왕후의 말에 몇 명의 군사들이 앞다투어 홍규의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것도 너희들 뜻이다. 원나라 군사들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한 홍규는 다행히 다른 신하들의 상소와 탄원 덕분에 목숨은 건졌으나 귀양살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규의 딸은 그 후 아무도 보았다는 이도 없었고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이도 없이 행방이 묘연했지요.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비통해 했지만 원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고려인들의 서글픈 현실에서는 누구 하나도 왕후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힘이 세지는 물. 옛날 곽산 끝에 망일봉이라는 산밑 동네에 전강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장사라서 근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졌지요. 그는 어려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지냈답니다.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어떤 절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틈틈이 글을 배웠지요. 이 절의 중들은 모두 힘이 세어 100근짜리 철봉을 마치 작대기 다루듯 마음대로 휘두르는 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강동은 저 중들이 모두 어째서 저렇게 힘이 셀까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중들은 밤중이 되면 모두 어디를 갔다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정강동은 몰래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중들은 뒷산의 산골짜기로 가서 어떤 큰 바위를 떠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정강동은 저 물을 먹고 중들이 힘이 센가 보다. 나도 좀 먹어보자 하고는 그곳에 가서 바위를 밀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대나무 통을 바위 밑으로 밀어넣고 물을 빨아먹었답니다. 이렇게 한 보름 그 물을 먹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힘이 세어져서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하여 정강동은 힘이 세어졌는데 만일 중들이 저희들만 몰래 먹는 물을 마시고 힘이 세어진 것을 알게 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곽산에서는 매년 5월 단오날이 되면 큰 씨름판이 벌어졌지요. 전강동은 힘께나 쓰게 되어 씨름판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힘이 세어진 정강동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 뒤로 그는 씨름꾼으로 나서 이웃 고를 돌아다니며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정강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요. 이렇게 유명해지니 정강동은 그만 우쭐해져서 힘 자랑을 마구 하고 보기 싫을 만큼 우쭐댔습니다. 전강동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누이도 어디 가서 힘을 길러 여장사가 되었지요. 그래도 힘 자랑을 조금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동생의 힘 자랑에 누이가 여러 번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지요. 그래도 동생은 듣지 않고 더욱더 교만해져 갔습니다. 어느 해 단오날이 되었지요. 정강동은 수십 명의 씨름꾼을 쓰러뜨리고 덤빌로 있으면 어서 나오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사방을 흘겨보았습니다. 그때 여자같이 가냘프게 생긴 총각 하나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자고 했지요. 이까진 약질이 건방지게 어디를 와서 덤벼? 그러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단번에 바람개비 날리듯 날리려 했는데 보기와는 아주 다르게 힘이 여간 세지 않았습니다. 정강동은 힘을 내서 때려 눕히려 하는데 저쪽 총각도 힘을 내며 씨름을 하였지요. 정강동은 있는 힘을 다 내서 했는데 그만 지고 말았답니다. 구경꾼들은 저본 일이 없는 정강동이 씨름에 진 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떠들어댔습니다. 정강동은 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자고 했지요. 총각은 그러자 하고 다시 씨름을 했는데 이번에도 정강동이 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사를 보고 놀라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물었지요. 이 총각은 어물쩡거리더니 살짝 빠져나와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정강동은 기가 푹 죽어 집으로 돌아와서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말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갈았습니다. 정강동의 누이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칼 가는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뛰어내려갔지요. 그리고 정강동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강동은 아무 말도 않고 칼만 갈았지요. 남매 간에 숨길 일이 무엇이 있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니 정강동은 씨름판에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 자기가 천하에 제일 가는 장사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은 어떤 조그만 놈한테 져서 살 맛이 없어 죽으려 칼을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이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지요. 에이 못난 녀석, 사내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그까짓 일로 죽는다니 그게 될 말이야? 한 번 졌으니 다시 힘을 길러서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죽는다고 하는 말이 될 말이냐? 어디 나하고 한 번 힘을 겨루어 보자. 에이, 누이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거봐, 또 그런 소리를 해? 사람을 그렇게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야. 한번 겨루어 보고서 말을 해. 둘은 씨름을 하였지요. 누이의 씨름 솜씨는 아까 했던 총각의 씨름 솜씨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씨름을 하던 총각이 누님이었느냐고 물었지요. 누이는 방긋 웃으며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정강동은 그만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그리고 문 밖에서 정강동이 있느냐고 하면서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이가 나가보니 우락부락하게 생긴 중 대여섯 명이 버티고 서 있었지요. 누이는 어찌 왔냐고 물었습니다. 중들은 정강동이 힘이 장사라는 말을 듣고 힘을 좀 겨루어 보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누이는 이 말을 듣고 그러셔요. 강동이는 지금 일갓집 잔치에 가고 없는데 사흘 뒤에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와보시지요. 중들은 할 수 없이 그냥 갔습니다. 누이는 안으로 들어와 정강동이를 보고 가리대 중들이 너하고 씨름하겠다는 것을 도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정강동은 왜 돌려보냈느냐고 분해했지요. 분해할 것 없어. 네가 그놈들하고 쓸데없이 씨름을 하여 지든지 하면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 그런 놈들은 꾀를 써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야. 하면서 타일렀지요. 그리고 큰 바위를 날라다가 대문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가리대 중들이 다시 왔지요. 누이는 그 중들을 보고 내 동생은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에 갔으니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거기서 잠깐 기다리시지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중들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정강동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대문간에 매단 큰 바위를 보고 저 바위는 뭐하는 바위냐고 물었지요. 저 바위는 강동이 밥을 먹은 뒤 머리로 받아보는 바위예요.
처음에는 꽤 컸는데 자꾸 깨져서 지금은 저만 하게 됐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중들은 이 말을 듣고 어디 강동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도 한번 저 바위를 받아보자 하고서 하나씩 그 바위를 머리로 받아보았지요. 그런데 바위가 깨지기는커녕 제 머리통만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리대 중들이 살고 있는 절의 중들은 이 말을 듣고 수백 명이 몰려와 정강동네 남매를 죽인다고 법석을 하였지요. 정강동의 남매는 지붕에 올라가 기왓장을 던지고 큰 돌을 던지고 해서 중들을 많이 쳐 죽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가리대 중들의 행패가 없어졌지요. 이러한 공로가 평양 감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곽산 원님을 시켜 많은 상금을 주어 정강동 남매를 칭송하였지요. 정강동은 그 뒤 공부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배워 나라에 난리가 나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남매가 죽은 뒤 곽산 사람들은 정강동네 남매를 위하여 망일봉에다 사당을 짓고 이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었지요. 죽으려는 노인을 살려준 박문수. 박문수가 산 길을 잘못 들어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만 점점 크게 들려왔지요. 박문수는 긴장한 나머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답니다.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고 말겠구나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박문수는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흘러드는 불빛을 발견을 했습니다. 빗줄기를 놓치지 않고 정신없이 따라가 보니 어느 허름한 초가집 앞이었지요. 긴장이 풀린 박문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지요. 박문수는 반가운 마음에 도움을 구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순간 방 안 불빛에 비친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한 사람은 밑에 깔려있고 한 사람은 그 위에 걸터앉아 칼을 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놈아, 죽어. 차라리 죽어. 예,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세요. 박문수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얼른 헛기침을 하고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불이 꺼지더니 한참 만에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지요. 밤길이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집은 곧 조상날 집이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목숨 간신히 건져 도망쳐 왔습니다. 노인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박문수를 방 안으로 들였답니다. 그런데 분명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데 노인밖에 없었지요. 순식간에 한 사람은 사라지고 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노인의 행동이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지요.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박아무개라고 합니다. 유아무개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더니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구씨, 천씨, 두 성바지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무주구 천동이라오. 주인 어른께서는 유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기 토박이가 아니라오. 10여 년 전 먹고 살기가 하도 힘들어서 고향을 떠돌다가 겨우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토박이들이 부리는 텃세 때문에 사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오. 노인은 박문수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박문수는 노인이 아무래도 미심쩍어 아까 본 일을 추궁하듯 물어보았지요. 제가 밖에서 분명 두 분의 다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노인장만 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유 노인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무슨 결심이라도 했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터벅터벅 병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데 뭘 더 숨기겠소? 이러면서 병풍 한쪽을 밀쳤는데 병풍 뒤에는 젊은 사내가 손에 칼을 들고 앉아 있었지요. 유노인은 젊은 사내를 가리키며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노인은 몇 달 전 아들을 예쁜 각시에게 장가 드렸지요. 그런데 구씨란 사람이 그 며느리를 계속 탐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내일 유노인네 앞마당에서 그 며느리와 혼례를 치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박문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일만 있었다면 애당초 자식 죽일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요. 그럼 무슨 일이 또 있단 말입니까? 구씨와 천씨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서로 지고는 못 사는 사이라오. 구씨가 내 며느리를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나니 천씨란 놈이 가만히 있겠어? 한술 더 떠서 내일 우리 집 마당에서 내 아내와 혼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요. 예? 박문수는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유노인은 그런 봉변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박문수는 당장이라도 구씨와 천씨를 잡아다가 큰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지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구씨와 천씨 친척들인데 섣불리 잡아들였다가는 유노인네 가족이 더 큰 공경에 빠질 수가 있으니 말이지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혼례식을 치르겠다고 했습니까? 정오에 오겠다고 했소. 박문수는 관아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0리는 좋게 가야 한다고 하였지요. 그러니 지체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일을 어쩌지요? 갑자기 급한 일이 떠올라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박문수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을 나왔답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아 박문수는 허겁지겁 돌아가서 유노인에게 신신당부를 하였답니다. 노인장, 내 방법을 찾아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러니 죽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꼭이요. 박문수는 무서움도 잊은 채 산을 넘어 70리를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관아 앞에 도착한 박문수는 마패를 꺼내 지켜들고 외쳤지요. 함행어서 출두요. 그 소리는 동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옛날에는 관리들이 암행어사라는 말만 들어도 쥐가 고양이 만난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곳 사람들도 뭔가 구린 게 있었는지 암행어사 소리에 저승사자 만난 것처럼 기겁을 하였답니다. 박문수는 반쯤 혼이 나간 군수와 육방들을 불러놓고 호령을 하였답니다. 이 고을에서 힘도 세고 지붕도 잘 넘고 잘 뛰는 광대들을 당장 모아오너라. 군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제주꾼들을 동원 앞에 쭉 불러 모았습니다. 박문수는 동원에 모인 제주꾼들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공중으로 100길 이상 치솟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제주 한 번 마음껏 부려보도록 해라. 제주꾼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나와 하늘로 솟는 제주를 부렸지요. 그 길 가운데는 100길 이상을 훌쩍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길도 채 못 오르고 고꾸라지는 사람도 있었지요. 박문수는 제주꾼들 가운데 100길 이상 치솟는 사람을 5명 가려내었습니다. 그런 다음 군수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지금 바로 제주꾼들이 입을 갑옷 5벌을 쥐되 오방색으로 짖도록 해라. 제주꾼들에게는 이렇게 당부를 하였지요. 너희들은 갑옷을 입고 정오가 되기 전에 무구구천동으로 오너라. 정오를 넘기면 큰일이 생길 것이니 꼭 그 안에 도착해야만 한다. 알겠느냐? 박문수가 밤새 대책을 마련하고 나니 어느새 달기 울고 날이 밝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오가 다 되어가고 윤호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이 빠져라 박문수를 기다렸지요. 기다리던 박문수는 오지 않고 구씨와 천씨 일행이 홀레복을 갖춰있고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것도 잔치라고 구경꾼들도 점점 모여들었지요. 윤호이는 박문수 말만 믿고 죽지 않은 것이 못내 한이었습니다. 구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을 불렀지요. 여봐라, 당장 혼례식을 올릴 것이니 나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니 옆에 있던 천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어서 가서 나의 신부도 데려오거라. 윤호인의 아내와 며느리는 방문을 부여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장정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결국 끌려나오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방의 청제장군.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푸른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정마를 타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주먹으로 상머리를 세차게 내리쳐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 다음 동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서방의 백제장군. 이번에는 서쪽 하늘에서 천지가 열리는 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흰 갑옷 입은 장군이 백마를 타고 마당으로 내려왔지요. 그러더니 구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두 눈을 지켜두고 눈알을 굴려가며 잔뜩 겁을 주고는 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남방의 적재장군. 이번에는 남쪽 하늘에서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정마를 타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늘을 가르며 가랑잎 떠내려오듯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천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한 입에 삼켜버릴 듯 크게 입을 벌려 겁을 주고는 남쪽으로 비켜섰지요. 구씨와 천씨는 혼이 쏙 빠져 몸을 벌벌 떨면서 나자빠졌지요. 북방의 흑제장군. 이번에는 북쪽 하늘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흑마를 타고 번쩍번쩍 번개를 일으키며 내려왔습니다. 매서운 눈초리로 구경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북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눈이 마주친 사람마다 새파랗게 겁에 질렸지요. 이때 또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 중앙에서 노란 갑옷을 입은 황제장군이 황마를 타고 내려와 혼례상 위에 우뚝 섰습니다. 중앙 장수귀신은 구씨와 천씨를 가리켜 호령을 하였지요. 네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너희를 잡으러 오방신장이 내려왔노라. 중앙신장이 신호를 보내자마자 사방신장이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들어 구씨와 천씨를 낚아채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사라져버렸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혼이 빠져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쳐버렸지요. 겨우 봉변을 면한 윤호인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흘린 눈물은
바다를 이루고도 남을 정도였지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윤호인은 하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며 입을 거며 시시때때로 갖다 주었지요. 그 덕에 윤호인네 가족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최부자. 옛날 어느 시골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최부자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을 모아 최부자 흉을 보았지요. 이마를 찔러도 비 한 방울 안 나올 양반이라고 말이지요. 어느 날 최부자는 급한 볼일이 생겨 한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떠나기 전 부인에게 당부를 했지요. 곳간 열쇠를 줄 터이니 잘 간직하시오. 아무도 곳간에 들여보내지 마오. 하인들을 시켜 밤마다 곳간을 지키게 하시오. 그러나 부인은 최부자가 한양으로 떠나자마자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굶주린 동네 사람들을 보다 못해 곳간에 있는 곡식들을 모두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요. 한편 한양으로 떠난 최부자는 이틀 만에 한강에 닿았습니다. 최부자는 나루터에서 배를 탔지요. 나룻배는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미끄러져 갔습니다. 뱃사공은 노를 저으며 흥에 겨운 듯 콧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강을 반쯤 건넜을 때 뱃머리에 앉아 강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던 최부자는 기절할 듯 놀랐지요. 갑자기 강물에서 시커먼 물체가 산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커다란 이묵이었습니다. 뱃사공은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최부자는 뱃전에 엎드려 이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천년 묵은 이묵이다. 1년에 한 명씩 악한 사람을 잡아먹어 작년까지 999명을 먹어치웠지. 이제 한 명만 더 잡아먹으면 1000명이 채워져 용이 된다. 나는 네 놈을 잡아먹으려고 오늘까지 기다렸다. 네 놈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고 산다며? 이무기의 말을 들은 최부자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이무기 나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으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무기는 최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운이 좋은 놈이군.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1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나는 너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되었으니 안심하거라. 예? 그럼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무기 나리.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네 아내에게 감사하거라. 네 아내가 너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네가 목숨을 건진 것이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너는 오늘 나한테 잡아먹혔을 것이다. 아내를 본받아 앞으로 착하게 살도록 해라. 말을 마친 이무기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지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는 이무기의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헛된 삶을 살았구나.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몹쓸 짓만 골라 했으니 그는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했답니다. 문득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최부자는 아내의 일이 궁금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었지요. 최부자는 한양으로 가지 않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맞이한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남편 모르게 저지른 일이 있어 마음이 조마조마했답니다.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도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인가 싶어 속이 탔지요. 남편은 곳간 열쇠부터 찾을 것입니다. 열쇠로 곳간을 열고 들어가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샅샅이 살필 것이지요. 곡식 수백 가마가 사라진 것을 보면 눈이 뒤집혀 길길이 날뛸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먼저 그 사실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남편과 안방에 마주 앉자 용기를 내어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용서를 빌 일이 있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제가 당신 허락도 없이 곳간 문을 열었답니다. 곳간에 있는 곡식 수백 가마를 꺼내어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부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남편의 불벼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부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부인, 잘하셨소. 정말 잘하셨소.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지요. 그때 최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 덕에 살아 돌아왔소. 당신이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이무기 밥이 되었을 것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최 부자는 어리둥절해하는 부인에게 한강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을 했지요. 이번 일을 당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소. 사람은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곳간의 열쇠는 평생 당신에게 맡기겠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우리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은 감격을 하여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한강에서 다시 태어나셨군요. 우리 사람답게 살아요. 최 부자와 부인은 손을 맞잡고 다짐을 하였답니다. 개에게 절을 한 사람. 옛날 어느 곳에 농사꾼이 양반과 이웃에 살았습니다. 농사꾼은 밤낮 농사지어 먹고 사느라고 코가 석자였지요. 양반은 거드름을 피우느라고 상투가 닷발이었답니다. 양반이라고 세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바쁜 농사철에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예사고 걸핏하면 이놈 저놈 욕지거리에 수틀리면 매질까지 하니 이거야 견딜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농사꾼이 집을 딱 나서는데 양반집 개가 어슬렁 집 밖으로 나왔지요. 그걸 보고는 농사꾼이 다짜고짜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행차하셨습니까? 하고 공손히 높여 불렀지요. 마침 양반이 팔자걸음으로 나오다가 이 꼴을 보았답니다. 보니 농사꾼이 제 집 개한테 절을 하고 있었지요. 이놈아, 네가 정녕 미쳤구나. 사람이 개를 보고 절하고 공대를 하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농사꾼이 천연덕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리 집 개는 나리와 한 식구인데 상놈이 양반댁 식구를 보고 어찌 절을 안 하겠습니까? 양반이 듣고 보니 딱히 나무랄 말도 없어 그냥 피식 웃고 말았지요. 그런데 뒤에 생각을 해보니 좀 깨름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개하고 한 식구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지요. 개하고 한 식구면
자기도 계란 말인가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농사꾼이 집을 딱 나서니 웬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양반 집을 가리키며 물어보았습니다. 이 집은 네 집이요? 예, 이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 식구들도 죄다 사람도 아니지요. 마침 양반이 발자걸음으로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제 집 식구더러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지요. 양반은 눈에 불을 켰습니다. 무엇이 어째 이 고얀 놈이 우리 집 식구가 사람도 아니라고 입을 찢어놓을까 보다. 그러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리댁 식구들이 다 어떻게 불립니까? 어려서는 도련님, 애기씨, 크면 서방님, 아씨, 그 다음엔 나리, 마님, 늙으면 영감마님, 안방마님 이렇게 불렸지. 언제 사람이라 불릴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양반이 듣고 보니 그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실룩실룩 하다가 말았지요. 거위와 나그네. 옛날 어느 여관에 누추한 차림새의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계십니까? 나그네가 주인을 찾았지요. 주인은 방문을 열어보고는 대뜸 손을 저었지요. 방이 모두 차서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손님을 재워줘봤자 방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정 방이 없으면 헛간에서라도 밤이슬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는 사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헛간에 재운단 말이오? 방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자면 그게 곧 방이지요. 주인은 나그네가 옷차림은 꾀죄죄해도 말하는 품으로 보아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닌 듯하여 허락을 하였답니다. 헛간이라도 좋다면 저기에서 주무시오. 여관 주인은 마당가에 있는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고맙소이다. 나그네는 헛간으로 가서 보찜을 내려놓고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했지요. 얼마 뒤 주인은 없다는 방을 늦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주인이로구나. 나그네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침 보름달이 떠올라 주위가 대낮같이 밝았지요. 나그네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헛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달빛을 받으며 나그네가 있는 쪽으로 뒤뚱뒤뚱 걸어왔지요. 심심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바라보았답니다. 거위는 땅바닥을 기웃거리며 무엇을 주워 먹으려고 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지요. 나그네는 한밤중 먹이를 찾아 마당을 맴도는 거위가 불쌍했습니다. 그때 여관집 딸인 듯한 아이가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 아이는 나그네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무엇인가를 찾았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여관 주인이 바깥으로 나왔지요. 얘야, 왜 자지 않고 나와서 마당을 기웃거리니? 아버지, 진주구슬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여관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정말 그 보석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마당에 가지고 나왔다가 잃어버렸어.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인은 헛간에 앉아있는 나그네를 쏘아보더니 대뜸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가져갔지?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지요. 내가 왜 남의 물건을 주워갑니까? 나그네가 말하자 삿대질을 하였지요. 그럼 왜 자지 않고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는 거요?
헛간에서는 생전 처음 자는 것이라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을 뿐이요. 거짓말 하지 마시오. 진주구슬을 주워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요. 어서 내놓지 못하겠소. 같지도 않은 걸 어찌 내놓으란 말이오. 좋소. 날이 밝으면 관가로 갑시다. 주인은 나그네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주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요. 주인장. 나그네는 주인에게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둑 누명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벗겨줄 것은 짐승밖에 없소이다. 뭐요? 내 행동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지켜본 것은 저 거위뿐이오. 거참, 당신이 구슬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저 거위가 안단 말이오. 그렇소. 내가 헛간에 들 때부터 저 거위가 마당에서 맴돌았으니까요. 그러니 저 거위에게 물어보란 말이오. 아닙니다. 저 거위를 내 곁에 메어두시오.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저 거위가 내일 아침 밝혀줄 것이오. 뭐요? 말 못하는 짐승이 내일 아침에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튼 저 거위를 내 곁에 메어두시오. 별 이상한 도둑을 다 보는군. 여관 주인은 거위의 다리를 묶어 나그네의 말대로 나그네 곁에 메어두었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주인이 나그네를 관가로 끌고 가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모든 것은 관가에 가면 밝혀질 것이오. 갑시다. 주인이 큰 소리로 말하며 나그네를 일으키려고 하자 나그네가 말을 했습니다. 관가로 가기 전에 거위가 눈동을 헤쳐보시오. 뭐요? 어서 저 똥을 헤쳐보시오. 주인은 막대기로 거위가 눈동을 헤쳐보았습니다. 거위가 구슬을 낳았네. 마침 그때 딸아이가 뛰어나와 보더니 기뻐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건 거위가 낳은 구슬이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진주 구슬이야. 그제야 주인은 나그네를 도둑으로 착각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손님,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주인은 밧줄을 풀고 나그네를 방 안으로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사양을 했지요. 성인은 고맙지만 갈 길이 바빠서요. 손님, 저 거위가 구슬을 주워 먹은 것을 알면서 왜 어젯밤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관 주인이 이상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어제 저녁 저 거위가 구슬을 주워 먹었다고 말했더라면 당신은 거위의 배를 갈랐을 것이요. 여관 주인은 감탄을 했지요. 손님은 예사뿐이 아닌 듯한데 성함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고 아침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갈 길이 바쁘오.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나그네는 여관을 나섰지요. 이 나그네가 바로 조선 세종 때 학자 윤회입니다. 학문에만 전념한 학자이므로 옷차림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 잠자리도 아무데나 정했던 것입니다.